일본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자국의 방위 산업을 부활시키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의 위상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은 아직도 경제와 산업 전반의 기술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국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쓰러질 듯하면서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방위산업 분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원죄 때문에 묶여있는 법제도와 기형적인 국산화 고집 등으로 인해 일본이 개발한 무기들은 낮은 성능에 비해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서 수출에서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자 위기감을 느꼈는지 일본도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수출을 증대시키려 여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방위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방산 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견제하며 비상하려는 일본 방위 산업과 한국 방위 산업의 대결 국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5호국과의 방위 장비 표준을 통일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부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민당과 공명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 장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생산한 기존의 방위 장비는 자체 규격을 가지고 있어 미국 및 다른 나라의 부품과 호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할 방위 장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5호국들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국제적인 방위 장비 표준에 맞추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볼품없는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과거에는 서구의 열강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일례로 항공기만 봐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스터 전투기를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제로센 같은 제법 쓸만한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로센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생산력의 부족으로 대량 생산에도 실패했고 패전 후 일본의 군용 항공기 개발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듯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겨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민수용 항공기와 군용기 개발에도 성공했고 꾸준히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에 국한된 것이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왔습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의 주 고객이 방위성과 자위대로 한정되어 경영에 제약이 많았으며 늘어날 수 없는 수요로 인해 사업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기 수출은 주로 군안, 수송, 경계감시 장비에 제한되어 있었고 완성품 수출 사례는 필리핀에 판매한 방공 레이더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본 방산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력,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자국의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미국 무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도 일본 방산이 쇠퇴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방위산업체들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 유지 자체가 중요한 과제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본 일본이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배가 아픈 것인지 자기들도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에는 향후 5년간 필요한 무기체계의 수량과
총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5개년 예산보다 1.6배 증가한 약 38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2023년 국방 예산만 해도 2022년보다 26.3% 증가한 61조 1156억 원에 달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지금보다 1.5배 증액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대만 해협의 긴장 등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군사장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수를 누린 것처럼 자신들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군사력 대폭 강화를 천명하고 자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으로 인해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제재 대상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국제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등의 원칙은 전범국가라는 일본의 과오로 인해 만들어진 무기 관련 제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 원칙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무기 수출 정책에 있어서 보다 공세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 해외를 향한 일본의 무기 수출은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EU 등 나토 회원국들에 맞춰 무기의 규격을 통일하고 군사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일본 내 방산업체에게도 사업 기회를 확대시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타국이 일본제 무기를 구입할 시 예산을 지원하는 OSA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판 대외군사 판매 창설도 제안됐습니다. 미국은 FMS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일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산 육성 노력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일본의 계획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향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주력으로 삼는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 방산 시장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수송, 감시, 소해 등의 무기를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전투기, 함정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한국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만약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의 무기 수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해외 주요 방산업체들과의 기술 교류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기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방위 산업이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100%라는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수십 년간의 기술 노하우와 엄청난 생산력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한국 방산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전략적 수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민관기술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뛰어난 역량과 비전 역시 남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우리 군의 수요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수출 주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 2.8%로 세계 8위,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역시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합니다. 대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65%로 급증하며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무기 수출 금액은 130억에서 14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목표였던 200억 달러와 지난해 수출 실적 17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은 구형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을 통합한 링크 16, 즉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또한 F-15K, FA-50 이지스함 등 주요 항공기와 함정, 방공유도탄 등의 링크 16을 탑재하여 연합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링크 16과 같은 첨단 시스템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들어온 AI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는데요. CNN은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의 무기체계가 비싼 미국 무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은 한국 방산을 롤모델 혹은 경쟁자로 삼으며 성장하려고 하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블룸버그는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군수품 공급망에 새로운 균형을 잡아갈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현재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최대 수입국 10개 나라 가운데 아시아 국가가 6개국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10대 무기 수출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중국 단 2곳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중국의 침공을 당할지 모르는 대만이 한국 무기 도입에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일본 역시 한국에 무기를 도입할 잠재적 수입 국가로 분석했습니다. 97%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듣기야 좋은 말이지만 사실 양국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이 한국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을 따라잡겠다는 일본조차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외부의 평가는 우리 방산업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매년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시중에 많고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이런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매 포인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홍삼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특별한 홍삼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제약에서 만든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인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도 없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시청자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혜택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효능과 착한 가격을 두루 갖춘 홍삼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을 껍질째로 증기해찐 후 건조시킴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져 홍삼의 효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시중에 많은 홍삼 제품들이 있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은 너무 비싸고 또 그렇다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하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에 꼭 필요한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상하제약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유효 성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먹기 편하게 제작되었는데요.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가격 할인이죠.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9,9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리튜브는 더 큰 혜택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스 구매 시 135,000원이고 5박스 구매 시 무려 199,9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포함해 가장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가장 큰 할인폭으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하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미국에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대리전을 치러온 미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이제 미국은 병력 지원 없이 무기체계 공급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 당시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강제로 전역을 정지하는 스톱로스 제도까지 시행했던 미국 입장에서 이는 혁명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더군다나 자국군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최대적인 러시아를 억제하고 평화에 찌들어 방만했던 유럽의 군비 증강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에서 만장일치로 무기체계 지원을 결정했던 것도 결국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는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미국은 군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 속도가 비축군 소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5mm 포탄의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군이 십수년간 창고에 쌓아둔 포탄 100만 발이 고작 500여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셈인데요. 미국 방부에 따르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추가적 사용 없이 155mm 포탄 생산에 총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비축군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6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105mm 곡사포를 주력으로 사용하거나 전차를 이용해 장거리 포격전에 나서는 것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고 부족 상황은 러시아가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미국도 만만치 않은 소모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같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는 최첨단 전력은 여전히 질적, 양적으로 막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최전선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FGM-148 제블린의 경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흘러간 물량만 무려 8,500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전과를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지금 수준의 생산 속도로 이 비축량을 회복하려면 약 12.5년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에 추가적인 저강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핑계로 제블린 지원을 중단했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M142 하이마스의 경우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을 하려 한 하이마스는 약 20대, 현재 생산 속도로 회복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18대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하이마스 비축 물량 회복까지 약 4년이 필요한 건데요. 미군이 보유한 전체 물량을 생각하면 고작 38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하이마스가 해외 전개를 염두에 둔 하이모빌리티 알티얼리 로켓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전력 공백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편제로 치면 2개 대대급 물량에 4년간의 공백이 생겨버린 셈이니 절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생산 공백이 결국에는 해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마따나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군 투입 없이 장기 대리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국력이면 끄떡없는 수준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미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다 한들 애초에 득보다 실이 크다 판단되었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국과 대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해군은 폭발적인 속도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360척의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보다 60척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최소 40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때 중국에 위협받았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 인프라와 인력, 생산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히 준비 중인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중국 해군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무대로 중국과 태평양 패권을 다투는 중인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물론 질적 우위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중국이 머릿수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미 해군의 전력 투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기껏해야 그네와 다를 게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타국의 내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 전력도 제7함대를 포함한 2개 함대 정도가 고작일 텐데요. 이쯤이면 소위 말하는 물량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전은 란체스터 법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장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 군대가 동일한 화력을 보유했다 가정했을 때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포장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 군선 133척을 무찌른 명량해전 같은 사례를 생각하면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압도적인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 전술이자 전략입니다. 결국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미국도 중국만큼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45년까지 보유한 함정의 숫자를 350척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간신히 2045년은 되어야 350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3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이 기껏해야 한 척 이상을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CNN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인데요. 일례로 중국 해군의 주력인 12,000에서 13,000톤급 055형 구축함과 비교해봤을 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 1,600톤 내외로 크기면에선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화력면에선 오히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압도적인데요. 055형 구축함은 함대공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112셀인 대비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무려 128셀에 달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96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동시에 무려 32셀이나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늘 상질적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해군은 창군 초기부터 고화력 함정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함정은 동급 대비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화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함정은 전 세계 1위를 탈환한 막대한 조선업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건조가 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례로 동급 배수량의 호위함을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최소 3분의 1 저렴한 가격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몰락과 만연한 비용과 인천구가 이토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부터 노력해온 승선 인원 감축의 효과로 동급 대비 절반의 승무병으로도 함정을 운용할 수 있고 함정 무기 체계, 레이더, 이지스 시스템 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한국산 함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으로서 그 판부를 끄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미 해군 수상함 사업을 총괄하는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 등을 방문한 것도 대한민국의 함정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앤더슨 소장은 세계 최고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조선소를 찾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함정의 우수성은 이미 미국 이전의 수많은 수출 사례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총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해 왔는데요. 필리핀에 지난 2020에서 21년에만 2200톤급 호위함 2척, 2021년 3100톤급 초계함 2척을 추가로 수출했고, 지난 2022년에는 22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함정은 헬기, 무인기 탑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구매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탑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식 선체 설계를 적용, 맞춤형 건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지원함도 전 세계 함정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수지원함은 영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등에 수출되어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금지 국가를 제외한 향후 10년간 국제 함정 시장의 기대 가치는 무려 76조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복합 무기 체계인 함정은 단 한 척만 수출해도 각종 시스템과 공급망까지 전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이나 공중 무기 체계에 비해 수출에 연관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국내 요건을 기준으로 호위함급 전투함정 하나를 건조하는데 협력업체만 200여 개, 관련 장비만 160여 종에 육박합니다. 연관 산업 범위가 넓은 만큼 한 척만 수출해도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이제는 태극마크를 단 대한민국 함정이 진정한 의미의 원양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